들어가서 이제 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불찰이죠. 자, 그래서 2번, 3번, 5번 다 지금 서울가 나온 문제들이고요. 다음은 K유사와 보건교사에 대한 내용이다. 가마 즉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시오. 2015, 17년 문제죠. 오래전도에 시험 문제 나온 문제잖아요. 다음까 이거. 이 문제가 2013년도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4년 만에 다시 나온 거죠. 안과에서 30분의 20이라는 시력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거 아주 유사하게 문제 나왔죠. 지문을 그대로 변형만 한 거예요. 근거리 시력검사를 검사는 헬렌 차트로 검사하셨군요. 근거리 시력검사 30에 20은 정상 시력이랍니다. 차트 미터 앞에 서서 측정하셨어요. 차트에서 6m 떨어진 곳에서 서서 정면을 보고 측정을 했어요. 큰 시표부터 차차 작은 시표를 읽어서 읽을 수 있는 최소 시표까지 읽었어요. 그러나 선생님,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 모두 녹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저는 괜찮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녹내장. 녹내장은 가족적 소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안압을 측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만을 이런 대로 골라보는 문제예요. 스넬렌 차트는 원거리 시력 검사죠. 근거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 30분의 20은 정상 시력이 아니죠. 20분의 20이 정상 시력이고요. 차트 몇 미터 측정을 해야 된대요. 20분의 20에 20이 피트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6m 시력표 갖다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검자가 정상인이 볼 수 있는 거리분을 피검자가 볼 수 있는 거리로 해가지고 표현한 것이 이제 30분의 20이란 표시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6m 거리 맞죠? 그쵸? 녹내장 가족적 소인 고혈압, 당뇨병의 위험 요인도 있죠? 녹내장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정기적으로 안압을 측정해야 되죠. 가족적 소인이 있기 때문에. 사실 라번하고 마번은 연결된 문제 중에 하나네. 가족적 소인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안압을 측정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답은 다, 라, 마가 되겠고 가는 왜 틀렸는지 설명했죠?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 올해는 문제가 다시 어떻게 나왔어요? 근거리 시력검사 종류가 나왔잖아요. 책하고의 거리는 몇 cm를 껴가지고서 읽는 거나 손으로 표시하는 거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스텔라리 2차트는 원거리 시력검사죠. 근거리 시력검사 올해 기출이었던 문제예요. 20분의 20이 뭘 의미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올해. 그쵸? 그 다음에 차트에서 떨어진 곳에 거리 해가지고서 틀린 것을 찾아서 쓰는 문제들이 있었죠. 녹내장에 대한 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어때 문제를 변형해서 정리해서 문제를 낸 거예요. 자, 그러면 2017년도 문제가 지금 우리가 뭐를 봤냐. 전해질 불균형, 산전기 불균형 나왔죠? 올해 일단 이미 나왔죠. 시험 문제가. 대사성 산증 해가지고 케톤산 혈증 나왔으니까 나왔다고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대사증후군이 나올 수가 있겠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보면은 나왔던 문제를 갖다 다시 어떨까요? 다시 펼쳐 무효해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똑같아. 그러니까 기출되었던 문제 지문을 갖다가 분석해서 공부하는 거 제일 빠른 대비예요. 이들도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게 안 보시더라. 자, 받고 거기다 녹내장까지 같이 연결을 해놨잖아 또. 네. 그러면 눈에 대한 것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망막박리죠. 망막박리, 옛날에도 기출냈던 문제이죠. 망막박리로 진단받은 S교사가 알아야 될 내용이다. 가에서 바까지 중에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시오. 우리는 이거 응급파트에서 공부하는 그 내용이에요. 원인은 노화 때문에 또 백내장 적출이나 망막의 퇴화, 외상, 고도 근시 및 가족적 소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다. 선강이 나타나고 눈앞에 커튼 쳐진 것 같으며 시야가 점점 더 흐려지면서 충혈과 통증이 나타난다. 통증세포가 없어요. 망막에는. 그래서 통증이 없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면 기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일단 틀린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시야 검사를 확진할 수 있다? 아니에요. 망막방이 된 건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시야는 우리가 보조검사로 하겠죠. 안 들어 눈을 가리는 것이 좋다? 네, 맞아요. 왜냐면은 안 들어 눈을 안 가리게 되면 자그만 보게 되면서 어때요? 망막이 더 떨어져 나가요. 그쵸? 맥락망이랑 떨어져 나가죠. 망막박리는 망막하고 맥락막 사이가 벌어진 것 같다가 우리가 망막박리라 그래요.
맥락막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망막에다가 혈액과 영양물질을 공급해줘요. 그런데 그게 박리가 돼서 떨어져 나가면 혈액과 영양물질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야가 떨어질까요? 그렇죠. 그리고 실명이 되겠죠. 그게 지금 제일 문제인 거죠. 갑작스럽게 머리를 움직이는 것 같은 행동은 안압이 상승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치료하지 않으면 실명까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을 해서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6번 문제, 골다공증 문제예요. 다음은 제2교사 여자 고등학교 보건교사가 작성한 교수학습 지도안이다. 가, 마중 옳지 않은 것은 골다공증이나 폐경은 오래 나올 수 있어요. 폐경이나 골다공증 문제,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계속 여자들도 이게 평균 연령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골다공증 갖고 병원에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대요. 또 폐경 가지고. 그래서 폐경이든 골다공증은 다시 한번 꼭 그래서 공부를 해두시는데, 이미 골다공증은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였었어요. 우리 서인가랑 선생님이 봤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교수학습 지도안으로 나왔죠. 근골격계 건강관리, 골다공증의 위험요인과 예방법. 위험요인과 예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 시험 문제가 뭘 물어봤냐면 옛날에 골다공증의 원인, 골다공증 예방법을 쓰라고 주관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그렇죠? 그렇게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원인에 여성은 폐경으로 인해서 골소실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맞아요? 예. 스테로이드 장기간 투약 맞아요? 예. 바이타민 D 결핍으로 장에서 흡수가 안 돼서 맞아요. 칼슘 흡수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증가돼서 부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죠. 그 다음에 예방법, 골질력 유지를 위해 체중보강 운동을 권장함. 예, 흡연과 과다한 음주도 금하도록 함. 나왔던 문제가 주관식으로 아니 객관식으로 그 다음에 학습 지도하는 형태를 그냥 살짝 바뀐 것 뿐이에요. 답들이.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시 나올 때 위험 요인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기전을 설명하라. 이렇게도 문제가 나왔어요. 최근 흐름이라고 한다면. 또는 칼슘 흡수가 부족하면 가로치고 무호르몬 분비가 증가되나.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예방법, 운동, 그 다음에는 또 뭐를 해야 돼요? 식이. 그래서 흡수를 갖다가 방해하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방법. 옛날에도 시험 문제가 예방법을 물어봤어요. 관리를 물어본 게 아니라. 자, 칼슘이 부족할 때 아까 갑상선 호르몬이 아니라 부갑상선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대표적인 호르몬 중에 칼시토닌이라고 있죠. 이 호르몬이 갖고 있는 역할이 뭐예요? 혈액에 있던 칼슘을 뼈로 끌고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칼시토닌.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할 때 뭘 써요? 칼시토닌 써요. 혈액에 있던 칼슘을 뼈로 끌고 가서 어떻게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갖고 있죠. 그게 지금 칼시토닌이에요. 그렇죠?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은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부갑상선 호르몬인 또 뭐가 있어요? PTH 호르몬이 있죠. 칼시토닌은 혈액에 있던 칼슘치를 낮추죠. 뼈로 끌고 가니까 혈액 입장인 거예요, 지금. 혈액의 칼슘 레벨이 낮으면 자, 혈액에서 입장에서 보면 칼시토닌은 혈액에 있는 칼슘치를 낮춰요. 그래서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이해되세요? 예. 그 다음에 PTH 호르몬은 반대예요. 뼈에 있던 칼슘을 끌고 나와요. 그렇게 해서 혈액 레벨을 올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그래서 뭐가 분비가 돼요? 파라사이로드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부갑상선 호르몬.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 뼈에 있는 칼슘을 끌고 나와서 칼슘 레벨을 올려준다고. 그쵸? 서로가 안타고니스트인 거죠. 그렇죠? 얼핏 보면은 이런 거 헷가닥하기가 쉬워요. 그 순간에. 맞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서로 기량제이고 저 부갑성 호르몬 분비가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되셨죠?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예방법으로는 체중 부하 운동을 갖다가 해야지만 어때요? 혈액에 있던 칼슘이 뼈로 가가지고 뼈를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운동이 뭐예요? 달리기, 그죠? 그 다음 또 자전거 타기 이런 운동들은 다 좋다 그래요. 줄넘기. 그런데 도움이 안 되는 운동이 있어요. 수영.
그렇죠. 그런 체중 부하가 되지 않고 물의 부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흡연과 과도한 음주를 피하도록 하는데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다 기본이 뭐냐면은 과도한 음주는요. 혈액에 있던 칼슘이 빠져나가 버려요. 뼈로 안 가고. 그래서 문제가 되겠고 카페인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먹는 소다 있죠. 칼슘 같은 거. 아니 콜라.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혈액으로 이게 들어간 것을 뼈로 옮겨가지 못하고 다 그냥 분비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같은 거를 피하도록 한다. 그렇죠? 거기까지 해가지고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출되었던 문제 같이 해서 봤어요. 그래서 골다공증 공부할 거, 골다공증 일단 정의를 해야 돼요. 이음례를 갖다 알아야 되겠죠. 이거 또 객관식에도 다시 나왔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전에 문제에. 마르고 작은 체격한테 많아요. 그거 나왔죠? 칼슘 섭취 부족. 거기에 보면 왜 BMI 같은 게 나왔었잖아요. 마르고 작은 체격에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하고 가족력이 있고요. 인종적으로는 백인이나 아시아계. 칼슘 섭취 부족이나 바이타민 섭취 부족, 흡연, 과다한 음주, 비활동적 생활습관, 운동 부족, 여성, 노인, 폐경 후, 신경소 식욕부진이나 식욕항진증, 만성 간질환, 흡수불량 질환이 있을 때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증상은 요통, 관절통, 키 감소, 척추, 이거 설명할 필요 없죠. 이거 다 봤던 문제들이에요. 우리 옛날에 다 공부했던 것들. 혹시라도 헷갈릴 때는 뭐를 생각하시냐면은 골다공증 치료에 칼시토닌 투약했었지. 이렇게 기억하면은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순간순간 요게 PTH하고 잠깐이라도 이게 혼동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골다공증 치료, 칼시토닌. 아,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에스트로겐은 당연하지. 폐경기 여자라고 하면 에스트로겐 투약을 권장하죠. 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도 칼시토닌 자체가 칼슘에 갖고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투약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부전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2014년도 3년도 시험 문제를 보고 있는데요. 2017년도 올해 나왔던 문제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시적검진이 있었죠. 그쵸? 또 산염기 불균형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왔던 문제 다시 나오니까 잊지 마시고 리마인드를 꼭 하시는데, 자, 신부전 ESRD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말기신 질환으로 동정맥류 시술을 받은 M 교사가 혈액투석 시 알아야 될 내용이다.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라. 자, ESRD가 있는 환자이죠. ESRD가 있으면은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투석이에요. 두 번째가 이식이죠. 두 가지 다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이식도. 그래서 자, 투석에서는 여러분이 공부할 것이 동정맥류를 일단 공부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무슨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큰혈관이 필요해요. 혈액을 빼야 되는 큰혈관. 동맥하고 정맥하고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션트를 시켜준 거예요. 큰혈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동정맥류를 갖다가 이제 하는데 알아야 될 내용을 보세요. 동정맥류 시술을 후 처음 투석을 하는 중 혹은 투석 직후에 두통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거 생길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거 투석 불균형 증후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투석을 주 3회 정기적으로 5년 이상 꾸준히 받다 보면 투석 불균형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이거 초기에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네? 아까 기억하고 니은은 벌써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달리 표현됐잖아요. 시술 후 처음이고 이거는 5년 이상 꾸준히라고 얘기를 하니까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있네. 그러면 기억 아니면 니은은 답이 아닌 거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정맥류가 있는 부위를 압박하지 말아야 된다. 동맥하고 정맥하고 루를 만들었어요. 션트를. 그래서 혈관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급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겠죠. 압박하지 말 것,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말 것, 그렇죠? 또 꽉 조이는 옷은 입지 말도록 할 것. 그 다음에 BP 측정하지 말 것, 그 다음에는 거기서 체열하지 말도록 할 것. 다 거기를 보호하는 방법들이에요. 동정맥류가 확보되는가 매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거기 미음에 있는 스릴이죠. 손을 댔을 때 혈액이 지나가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청진기 같은 거로도 만져보기도 하죠. 들어보기도 하죠. 개통되는지 확인을 해야지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처음 투석할 때는 낮은 pI 투석액이 복막을 자극하여서 복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지금 혈액 투석 얘기하고 있는데 뭘 더, 그쵸? 리을은 빼놓겠고, 그렇게 빼면 되죠, 지금? 그 다음에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기 때문에 칼륨이 든 대용 소금을 섭취하도록 한다. 이런 칼륨이 든 대용 소금 같은 건 섭취하지 않아요. 예. 나트륨 섭취는 제한하긴 보다도 좀 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대용 소금 갖다가 권장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답은 기역, 디귿, 미음 해가지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투석시 생기는 합병증이 여기 나왔으니까 다시 다음엔 합병증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투석시 생기는 합병증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가로치고 이게 뭐냐라고 나올 수 있겠죠. 투석 불균형 증후군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저혈압, 너무 수분을 빼다가 보면 저혈압증 생길 수 있죠. 이거 많아요. 또 투석을 하게 되면서 이온들 같은 걸 많이 빼거든요. 수분을 빼고 이온을 빼다가 보면 근육경련 같은 걸 많이 발생을 해요. 오심부터 흔하죠. 두통도 흔하고요. 투석 불균형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다. 혈액투석을 받는 도중이나 끝난 다음에 생기는 신경학적 임상 증상으로서 보통 원인은 정확하지 않지만 보통 초기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혈액 속의 용질 농도가 뇌세포보다 낮아져서 혈액 속의 수분이 뇌세포로 이동해서 내부정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투석으로 인한 뇌척수액의 수소연 농도의 급격한 변동 때문이 아닌가 하고 추정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말에서 증후군이란 말이 붙어 있으면 원인을 잘 모름이에요. 추정하기 이런 게 아닌가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거 외에도 가려움증 참 많이 호소해요. 혈중의 인농도의 조절 같은 걸 해줘야 되겠고 또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 투약해주고요. 캡사이신 크림 같은 것이 도움이 된대요. 이런 가려움증에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는데 부정맥 같은 것이 주로 생기는 이유라고 한다면 포타슘 레벨과 주로 관련되어 있어요. 포타슘.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대표적인 합병증을 같이 해서 봤어요. 투석액은 말기 신부전 환자는 하루 평균 50에서 100ml 정도 생산되는 비휘발성 산을 배설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장이 갖고 있는 중요 기능이 뭐였어요? 산, 염기, 균형 유지였는데 신장이 고장이 났으니까 산 배출이 안 되고 염기 배출이 안 되겠죠. 특히 우리한테 나쁜 건 비휘발성 산들이에요. 날아가지 않는 거. 날아가는 거는 뭐냐면 우리 폐로 나가는 H2, CO3에서 CO2가 나가는 거는 휘발성 산이죠. 나머지 날아가지 않는 비휘발성 산들은 다 신장으로 배출되는데 걔가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투석액에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은 흔히 뭐가 생겨요? 신부전 생긴 사람들은 메타볼릭 엑소시스. 그러면 이제 빠르게 해줄 것이 뭐냐면 중탄산 같은 거, 또 아세트산 같은 걸 넣어서 혈액 속의 산을 중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저도 이걸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아세트산이 이것도 저긴가? 바이카인가 보지? 이것도 알칼리성인가 봐요. 마른 아세트인데 아세틱, 아세틸이 그래서 보통 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교과서에는 투석액에다가 중탄산염 이건 바이카니까 이해가 되죠. 그럼 산을 중화시킴이죠. 아세탄을 넣어서 혈액 속의 산을 중화시킨다. 그거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게 뭐냐면 일단 신부전 증상부터 공부를 해요. 급성 신부전은 갑자기 신장이 고장난 거죠. 발병 초기에 급성 신부전도 단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뭐가 있을까? 급성 삼국지 신염이 왔을 때 갑자기 신부전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 왜 샥에 빠졌을 때 급성 신부전 올 수 있나요? 예, 우리 왜 보면 시간당 아프 측정해서 확인해 주잖아요. 급성 신부전은 단계가 있어요. 발병 초기, 핍뇨기, 인뇨기, 회복기를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뇨기, 회복기인데 주로 사람들이 사망하는 거는 인뇨기에 많이 사망을 갖다가 한다고 그래요. 탈수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이제 증상이라고 한다면 급성 신부전의 증상은 단계별로 찍는 증상을 본 거죠. 핍뇨기의 중요 증상은 핍뇨가 되겠죠. 심하면 문뇨까지 갈 수도 있다. 인뇨기의 중요 증상은 많은 인뇨가 생기면서 서서히 신장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 그때부터 문제가 많이 생기고 12개월 정도 지나면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거기까지가 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그 사항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급성 사고체 신연땜이 생긴 경우라고 한다면 혈뇨 적혈구 이런 것들이 이제 소변에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도 할 수 있게 되겠죠. 증상으로서. 그다음 만성 신부전의 증상은 이미 신장이 이제 어때요? 서서히 고장나서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만성 신부전이 되게 되면은 급성의 만성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있겠죠. 만성 신부전. 우리가 알고 있는 질환 중에 당뇨병은 만성 신부전을 일으키죠. 그쵸? 그래서 왜 신장에 있는 혈관도 작은데 거기에 신경화증이 생기고 그쵸? 이러면서 동맥경화증이 생기면서 신부전으로 보통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만성 신부전의 증상에는 어떤 것이냐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향 주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조혈계에서 보면은 빈혈증이 흔하죠.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신장 갖고 있는 기능 공부한 적 있었잖아요. 다시 봐야 되겠다. 신장이 갖고 있는 기능 뭐 있어요? 신장의 기능을 세 가지를 쓰라. 기출이었던 문제. 신장의 기능을 세 가지를 써라. 응? 해독작용? 그건 간이지. 첫 번째가 요를 만들고 체외로 배설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그렇죠? 두 번째가 전해질 균형, 산염기 균형, 수분 균형을 관여하는 중요 기관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조혈에 관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신장에 있는 주변에서 인체에 오는 오투량이 줄게 되면 그러면은 오투량이 떨어졌다. 뭐를 하게 돼요? 에리스로포에틴 호르몬을 방출한다는 얘기 했었죠. EP 호르몬. 에리스로포에틴 호르몬을 방출하면은 얘는 골수에 가서 RBC 분할을 촉진시켜요. RBC를 많이 만드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장 나빠진 사람들 얼굴이 흐끄머레해요. 빈혈증이 생기는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골수 기능 떨어지게 되면서 혈소판 기능도 떨어져서 출혈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겠고요. 신혈관계, 일단 수분이 나가지를 못하죠. 체내들은 소분량이 많겠죠? 혈액 과다증 때문에 뭐가 생겨요? 고혈압증 흔하겠고요. 빈맥, 부정맥, 심장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심우열 같은 거, 심장막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심장막염이 생기는 거, 인체의 모든 점막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대요. 주로 신장이 배출하지 못하는 유래와 같은 찌꺼기들 때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심장막염. 호흡기계에서 가면은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니까 호흡에서 어떻게든 배출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보상성으로 코스멀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요독성 악취가 나요. 또 끈적끈적한 가래와 함께 통증을 동반한 기침을 많이 하죠. 왜 그래요? 폐 우열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기침을 갖다가 많이 하고요. 끈적끈적한 가래, 요독성 악취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체온이 상승할 수도 있는데 폐문 부위에 폐렴이 생겼을 때는 체온이 올라간대요. 또 흉막마찰은 폐부종, 거품 있는 가래 같은 거를 뵙게 된다. 호흡기계, 위장관계, 지하의 점막의 염증을 다 초래해서 기능을 떨어뜨려요. 식욕부진, 부포핑만, 또 위장관 출혈과 함께 오심부터 설사, 또 변비 같은 것이 동반될 수도 있다. 신경계, 유레인 및 아조테미아가 생기겠죠. 질소혈증이 생겨가지고 심하면 사망까지 갈 수도 있겠죠. 졸음, 혼동, 발작, 혼미, 혼수에서 사망까지 갈 수 있고 수면장애도 흔하고요. 이례적인 행동들을 하고 자세 고정하는 걸 잘 못해요. 이거를 자세 고정 불능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유사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간성 혼수 기억나세요? 우리 공부할 때? 네, 그래서 손을 고정하지 못함. 아스트렉시아? 손을 뚝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런 것처럼 여기서 자세를 고정하지 못하는 불능증이 생겨요. 얘는 뭐 때문에? 유리아 때문에 그렇고, 그 간성원수는 암모니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근골격계에서 보게 되면은 신성 골 형성 장애가 생긴다. 이거 이해되세요? 신장 갖고 있는 아까 기능 중에 뭐가 있냐? 아까 3개 설명을 했죠? 네 번째가 뭐냐면은 신장은 체내에 들어온 바이타민을 바이타민 D3로 전환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칼슘은 단독으로 흡수가 안 돼요. 꼭 누가 필요하냐면 D3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장이 나빠지면 결과적으로 어때요? 칼슘은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겨요? 골다공증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근교육에서 보면은 그거를 실성 골 형성 장애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니까 관절통, 성장 지연의 문제가 생기고요. 피부계에 보면은 여기 하얗게 착 끼죠. 네, 그래서 이거 유레믹 프로스트라고 그래요. 요소 이거를 뭐라 그럴까 보다 말로. 요소상. 네, 요소상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유레믹 프로스트. 혈액 내 유리아가 만들어진 게 나가지를 지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혈액 레벨에서 유리아가 올라가겠죠. 요소가. 요소가 어떻게 해요? 혈관에서 피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하얗게 이렇게 껴요. 요 낀 것처럼 보셨을 거예요. 가려워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피부 개선에 일단 가려움증이 흔하고요. 요소상이 끼죠. 요독설이. 그 다음에는 색소 침착되는 것도 볼 수 있고 창백 증상이 있겠죠. 그 다음 비말 생식기 개선은 소변량이 감소가 되겠죠. 요비즘도 저하가 되겠고 단백뇨도 흔하고요. 소변으로 원주와 세포를 갖다가 배설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생식기 개선은 유래아가 올라가면서 불임, 발기장애, 무월경, 사춘기가 지연되는 것도 볼 수 있다. 우리가 보통 만성 신부전 그러면 신장이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요를 형성하고 배출하지 못하는 게 모든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기본의 그렇죠? 병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통 배출해야 되는 쓰레기가 배출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유레아, 그다음 또 뭐가 있어요? 크레아틴, 또 이는 올라가고 포타슘은 떨어져요. 아니 칼슘 떨어지죠, 참. 칼슘도 떨어지고. 그래서 인체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증상이 저도 투석실에 1년 근무했었거든요. 정말 머리에서 발끝까지예요. 주로 인이 올라가고 칼슘은 떨어지고 포타슘은 올라가고. 예. 포타슘은 책마다 좀 제한이 약간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E는 올라가요. 그래서 치료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암포제를 투약해요. 네. 그래서 보통 포타슘은 약간 올라간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산증이면 왜 또 포타슘이 올라가잖아요. 네. 급성신부전이라고 한다면 간호중재는 원인별로 처치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급성신부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뭐가 있냐면 기출되었던 한탄 바이러스 있잖아요. 유행성 출혈을. 그 바이러스가 신장 가서 신장을 고장시키죠.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원인별로 치료해 주는데 원인별로 처치를 해주고요. 핍력이라고 한다면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주고, 그렇죠? 영양 관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전해질 조절을 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는 빈혈 교정을 해주고, 산염기 균형을 교정해주고, 감염 예방해주고, 필요하면 어때요? 즉석에서 투석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인욕이라고 한다면은 수분이 많이 나가는 것에 따라 가지고서 또 처치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급성 신부전의 간호중재는 단계별로 처치가 들어감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인욕이는 인욕이대로, 핍력이는 핍력이대로. 다만 거기 핍력일 때는 거기 두 번째 보면 영양관리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질소, 노폐물 배설 능력에 따라서 단백질 조절을 시기를 해주고 고열량 시기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열량을 갖다가 안 주게 되면은 자기가 열량 있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하게 돼요? 자기 있던 단백을 대사해서 쓰게 되죠. 단백질을 이완시켜가지고 결과적으로 뭐가 생겨요? 질소기 물질이 생기니까 유리아나 크라틴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열량 시기를 주는 거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전해질 조절도 중요하죠. 고칼륨 혈증에 따라 가지고서 우리가 치료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만성 신부전 간호중재를 볼게요. 자, 만성으로 신부전이 됐어요. 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첫 번째 할 거는 식이 조절을 하도록 한다. 단백질은 제한하고요. 나트륨도 제한하고 칼륨도 제한하도록 한다. 고칼로리 식이하는 건 똑같아요. 단백질 절약 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은 단백질 절약 작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영어로는 네거티브 나이트로젠 밸런스라 그래요. 음성, 질소, 균형. 음성, 질소, 균형 때문에 고칼로리 식이를 권장함. 그 다음에 고칼로리 혈증을 치료를 해야 되겠죠.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투약도 해주고 발카나 이슐린 같은 거를 투약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수분 섭취량 조절을 해주고 플러스 500은 왜부터요?
우리가 보통 얼마 수분 섭취를 해줘야 돼요 라고 할 때 기본이 뭐냐면은 일일 소변량 플러스 500. 이거는 인센서블 로스죠. 나도 모르게 인체에서 날리는 수분들. 호흡을 통해서 날아가는 거, 대변 통해서 날아가는 거, 그쵸? 피부가 날아가는 거,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하겠고, 델기로 체중 확인해주고, 고혈압 관리를 해주고요. 감염과 상처 예방도 중요하고, 변비, 안일 증진시켜주고, 그 다음에 안일 증진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면, 소황증 완화에 대한 기본 간호, 두통, 그다음에 눈 자극, 결막에 칼슘이 침전된대요. 눈 자극 증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호를 해주고, 빈혈을 교정해주고요. 그래서 EP 호르몬도 이게 팔아요. EP 호르몬을 주사해주면, 예, 맞으면 되겠고, 골다공증 예방을 해주고, 인 부족과 유동성 물질에 의한 치매를, 인이 높죠? 칼슘은 낮아요. 그렇죠? 근데 약물을 쓰죠? 약물 쓰다 보면 반대로 또 인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 암퍼젤 같은 거 장기적으로 쓰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치매를, 유독성 물질에 의한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도록 하고, 투석하고 또 신장 이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ESRD는 메이저 질환이잖아요. 이런 질환들은 꼭 책에 뭐가 있냐면 또 간호 진단과 간호 중재가 있어요.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은 ESRD 됐다. 그러면 생기는 대표적인 간호 진단에 뭐가 있을까? 여하간의 문제는 체액가다예요. 콩팥 기능 손상 관련된 체액가다. 간호 중재는 어떻게 해주라고요? 사정 3개, 원인 3개, 문제 3개, 답을 골고루 해가지고서 넣어주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내릴 수 있는 간호중재라고 한다면은 부종이나 피부건조, 소양증과 관련된 감염의 위험성.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피부 간호가 들어가 되겠죠? 이것도 교과서가 없어서 여러분은 사정에 대한 답을 꼭 넣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고 과정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겠죠? 지각 변화, 행동 변화와 관련된 사고 과정의 장애. 이런 거한테 넣어주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은 그걸 정리해서 거기다가 다 한번 넣어드렸어요. 책이 부족하게 나와도 다시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사정 내용이 없다 추가해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교과서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투석을 한다고 얘기했었죠. 투석에는 혈액투석과 봉박투석이 있죠. 투석액의 중요 성분은 나트륨, 칼슘, 칼륨, 염화물, 포도당, 완충제인 아세테이트, 중탄산, 염돌이다. 아, 아세테이트가 완충제로만 사용이 되는구나. 근데 완충제가 그건데, 중탄산인데, 알칼리성 물질. 그거잖아요, 지금. 산증 때문에 우리가 이걸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세테이트를 넣는 게 맞기는 맞는데, 얼핏 생각하기에 아세테이트는 꼭 산 같거든요. 아세테이드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아세트 산이 맞고요. 아세테이트는 이 전에 있던 알칼리 물질. 중간에 말하는데. 그러니까 아세틱하고 아세테이트가 다르단 말이네. 그렇죠? 아세테이트하고는 다르긴 한데 아세트 산을 넣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산이라고요, 그게? 아세테이트가? 투석액이 중탄산염이 들어가 있는 투석액도 있고 아세트산이 들어가 있는 투석액도 있다고. 지금 얘가 산성이 그러니까 아세트산이 아세테이트가 이렇게 산화되면서 계속 나오는 그 대사산물이거든요. 아세틱 애시드가. 아세테이트가 대사될 때 산이 나온다고. 화성물이라서 확실하게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산인지 알칼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중탄산을 완충제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액면 그대로 산이면 넣으면 안 되지 또 사실. 공학투석 애기 제가 기억나면 한 번씩 이 사람이 쓰는 스케줄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한 번씩 피검사 해보고 좀 뭔가를 어떤 게 이게 아니었는가 싶어요. 여기 나와요. 여기는 3도의 안정적인 유지, 중탄산 이온과 칼슘 이온의 결정체 형성 방지를 위해서 정상인 혈액이 없는 초산을 넣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농도랑 프로테이즈에 따라서 그때 썼던 게. 그러면 일단 중탄산 완충제는 맞는데 중탄산을 넣다 보면 생기는 문제에 대한 보완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쵸? 그래서 아세테이트를 넣는 거네.
액면 그대로 만충은 아니고 중탄산제를 넣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한 보완으로서 아세테이트를 넣는다. 그렇게 돼야지 맞겠네요. 그렇죠? 환자 혈액에는 고농도의 나트륨인 포타슘, 염화물, 수분, 질소들의 산물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리, 투석을 하는 원리는 뭐냐면 확산, 삼투, 초역을 갖다가 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체내에 있는 나쁜 거를 빼내고 수분을 빼내는 거예요. 원리는 국시기출이었던 문제. 자, 확산을이란 걸 이용하죠. 우리 아까 확산 설명했었죠. 이온이나 용질이 이동이 되는 건데 어디에서 어디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을 한다고. 그래서 환자의 혈액에 높은 지금 나트륨, 인, 칼륨, 염화물, 질소세 산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농도가 낮은 투석액으로 이동하도록 해서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투석액하고 환자 혈액하고는 어때요? 성분이 일단 동일해요. 근데 다만 농도가 어때요? 더 낮은 거죠. 그래야지 체내에 있던 것들이 바깥쪽으로 끌려 나올 테니까. 동일 성분의 농도의 차를 두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확산을 통해서 안전한 거를 바깥쪽으로 끌고 나오는 거죠. 나왔죠? 그래서 인이나 나트륨, 칼륨, 염화물질, 유래가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확산. 두 번째, 수분도 끌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삼투 현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분을 끌고 나와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포도당이에요. 투석에게는 포도당이 많아요.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도 있으니까. 농도가 높은. 자, 그러면은 투석액의 농도가 높아요. 포도당이나 나트륨 농도가 높아요. 나트륨이 높으면 안 되지. 그거보다 높으면 안 되겠다. 주로 포도당으로 그거를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포도당이 높아요. 그러면 수분은 어디에서 어디로 끌려 나와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끌려 나오는 거죠. 포도당이 수분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체내에 지금 어때요? 신장이 고장나서 나가지 못하는 수분이 투석을 통해 가지고 어때요? 바깥으로 끌려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확산, 두 번째가 삼투. 환자에게 많은 수분이 고농도의 투석액으로 이동해서 제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세 번째가 초여과이다. 수분이 정수압 차이에 의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해되세요? 아까는 정수압을 뭐라 그랬어요? 물이 주는 압이라고 혈관에서. 그럼 당연히 어디가 높겠어요? 우리 몸 안이 높겠죠. 수분이 나가지를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수분이 정수압 차이에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끌려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됐네요. 자, 투석의 원리 세 가지를 제시해라. 첫 번째가 확산, 두 번째가 삼투. 확산은 용질이 이동이 되죠. 나트륨, 포타슘, 인, 칼륨, 유레아 이런 게. 삼투는 물이 이동되는 거죠. 인체에 쌓여진 물. 세 번째 초여과도 물이 이동되는 거. 저 그렇게 해서 같이 해봤어요. 자, 그래서 투석액하고 환자 혈액하고 원리 어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을 내었던 동정맥루 관리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손을 대가지고 스릴이 있는가 확인을 해서 개전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혈액이 동맥하고 정맥하고는 혈액의 흐름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루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뭐가 생길 수가 있어요? 혈전증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하겠고 또 저혈압도 예방할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 동정맥류 부위 아까 하지 말 것 있었죠? 혈액 채취하지 말 것, 정맥 주사 IV 하지 말 것, 혈압 측정하지 말 것, 조이는 거 하지 말 것, 무거운 거 들지 말 것, 팔베기 하지 말도록 할 것. 그리고 감염 증상과 폐대 증상을 교육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동정맥류 수술을 갖다가 바로 했을 때 심장보다 높게 거상시킬 것, 시술한 팔은 쭉 뻗도록 할 것, 그리고 혈관 발달을 촉진시켜주기 위해서 이거 전구공주죠. 운동은 2일 정도부터 전구공을 이렇게 주무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일주일에는 상박을 고무줄로 감고 또 공을 주무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와 혈관이 불뚝불뚝 튀어나오는 게 보여요. 이렇게 하고 합병증을 갖다가 관찰하도록 할 거죠. 합병증은 당연히 출혈, 그 부위에, 그 다음에 빈혈 생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혈전증 생길 수가 있겠고, 감염증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혈액투석을 실시할 때는 주 2 내지 5회 정도 하고, 한 번 돌리면 4-5시간 정도 돌아가게 되겠죠. 시작 전, 중, 후에 발차살 측정을 해줘야 되겠고요. 시작 전에 혈관 개존 확인하게 되고 시작 전에 꼭 체중을 확인해가지고 얼마나 빠졌는가 확인을 해줘야 되죠. 투석증 발생은 아까 합병증을 관찰하도록 한다. 봤던 거.
이렇게 만약에 투석 불균형 증후군이 생겼을 때는 투석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도록 해서 예방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식이요법, 생약, 필수약제, 수용성 바이타민, 철분 제제, 인결합제, 칼슘 보충제, 활성 바이타민 D, 항고렙제 같은 걸 투약할 수 있겠고, 피부간호, 생약, 출혈에 대비하는 것도 생략했다 하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되었던 일단 동정맥 누에 대한 거를 같이 해서 봤어요. 그 다음에 직장암, 장르간호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였어요. 다음은 오스토미, 콜로스토미를 한 거죠. 관련된 신문기사이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서 찾아보래요. 암을 이기자 직장암. 요즘 직장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4년도 문제인데, 13년도 문제죠. 2012년 11월 10일. 시험을 이짐에서 냈나 보다. 그렇잖아요. 출제를 들어간 게 이즘에서 들어간 거죠. 보통 11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내야지 검토하고 그리고 나서 보내니까. 요즘 직장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스스로 장루수를 받은 환자는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는다. 장루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다. 장루수를 한 경우 수치심이나 좌절감 같은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도와주고. 이거 필요하죠. 참 힘들어요, 이게.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경청합니다. 앞으로 장루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교육하는데 장루주의 피부는 중성 비누와 물로 닦고 장루 주머니를 부착하기 전에 피부를 철저하게 말립니다. 저 장을 비운 후에 장루 주머니를 교환하면 교환한 동안 배설물이 흘러나올 위험이 적고 장루 주머니는 3내 7일마다 교환하도록 합니다. 수술이 음래지 8주가 지나면 다른 문제가 없는 한 목이 옥수수 같은 일상생활도 가능합니다. 냄새를 유발하고 가스 유발하는 음식은 정보를 줘서 되도록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답은 그러면 뭐 이게 다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엔 직장암이 다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우리가 대처를 할 거. 직장암의 일단 원인, 최근에 직장암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 직장암의 원인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렇죠? 우리가 대장암이나 직장암은 국가가 관리하는 대표적인 암 중에 하나예요. 국가적으로 우리가 대장암 관리를 해서 하고 있는 스크리닝 검사, 집단 검진하고 대상 같은 거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장암의 증상을 공부를 해야 될까? 예, 공부를 해야 되고 대장암을 확인할 수 있는 혈액 소견이 있죠. CEA라고 하는 거,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원인, 증상, 그 다음에는 진단, 소견, 이거 다 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면 이제 간호중재죠. 오피를 갖다가 하고 나면 해야 되는 것이 아마 콜로스토미 갖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콜로스토미에 대한 기본 케어는 다 해줘야 되겠죠. 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뭘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생기는 대장암은 대부분이 서남이래요. 이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은 서남이 제일 많다고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은 모든 파트의 암은 시험 문제가 한 번씩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간암, 자궁암, 유방암, 그 다음에 대장암, 그 다음에는 기출되었던 질의 전립선암, 그렇죠? 그래서 각 파트의 암은 한 번 정도씩은 쭉 돌아가면서 보는 폐암도 나왔었어요. 객관식으로. 그래서 각 파트의 암은 가장 흔한 암의 종류가 무엇인지, 진단 검사가 무엇인지,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하도록 하세요. 직장 지도 검진을 하거나 자멸 검사나 일상 결정 검사하고 CA를 갖다가 확인하도록 하죠. 위험 요인 생략, 나머지 결장루 세척은 지금 본 거 있죠?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장루 세척, 콜로스토미 세척 갖다가 하는데 배변을 제거하고 장 운동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절차는 500에서 1000cc 정도 양, 그 다음에 체온과 같거나 약간 낮게 유지를 하고요. 편안한 자세로 변기에 앉도록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세척을 할 때 세척액을 갖다가 지금 500에서 100cc로 약간 온도 체온보다 약간 낮게 변기에 앉아가지고 통을 이렇게 들고서 그래서 45에서 60cm 높이에서 결장에다가 루에다가 이제 액체를 넣어주고 있는 거죠. 투유를 갖다 삽입할 때 10ml, 15cm 정도 삽입해주고요. 잘 안 들어가게 되면 너무 무리하게 찌르지는 않도록 해요. 약간씩 돌려보도록 하고요. 윤활제를 거기다가 발라주로 부드럽게 삽입을 해줘야 되고요. 액을 다 넣은 다음에 이제 크램프를 해두죠. 그래야 그 액이 어때요? 500에서 110, 1000cc가 장을 틀죠. 그래가지고서
30분에서 45분 후에 대변을 갖다가 이제 배출을 시키는 거죠. 복부 경련이 잠깐 기다렸다가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CC, 그 다음에 온도, 자세, 통의 높이, 튜브의 삽입 길이, 그리고 난 다음에 잠그고 배출하는 시간까지. 그래서 나왔던 것들이 이렇게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로 닦고 완전히 건조시키도록 한다. 자, 해서 봤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 14번 문제 면역이에요. 예방접종으로 생성되는 혈중 면역 글로불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번에 이거 봤던 문제이죠. 예방접종으로 생기는 혈중 면역 글로불린. 예방접종 후에는 이뮤노글로빈 M이 생성되고 E는 G가 생성된다. 투여한 백신은 보치를 일부 소모하면서 M을 생성한다. 예방접종 후에는 M이 생성되고 그 이후에 2차 면역으로서 G가 생성이 되는 게 맞죠? 그 다음 예방접종 후에는 1차 면역 반응의 주요 요소인 A가 생성된다, M이 생성된다고. 투여한 백신으로 인해서 E가 가장 먼저 생성되고 보치가 활성화된다, M이 생성된다. 백신으로 생긴 D는 비만세포와 안전하게 결합해서 서서히 증가된다. 맞는 답은 지금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1차 면역 반응, 2차 면역 반응. 1차 면역 반응은 뭐였었어요? 내 몸에 항원이 들어갔어요. 그럴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항체를 형성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1차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걸리겠죠. 인식해서 항체를 만들 때까지. 약 7일 정도 걸리는 걸 볼 수 있겠고, 중요 물질이 뭐라고요? 이뮤노글로빈 M을 만든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 유사한 문제 중에 간염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왔던 문제가, 그렇죠? 이렇게 객관식 나왔던 문제가 주관식으로 뒤집어서 다시 나왔던 거예요. 2차 면역 반응은 내 몸에 동일 학원이 재침입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때요? 한번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항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메모리 T 입하구하고 B 입하구가 1차 반응 때 감지했던 항원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재침입할 때 신속하게 반응하게 되고 이뮤노글로빈 G가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1차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 M, 2차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거 G. 1차 면역 반응은 7일, 2차는 즉시 하루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학습할 것이 뭐냐면은 면역 공부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면역하고 알러지 잠깐 정의했었죠. 면역 뭐예요? 이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죠. 그렇죠? 기능. 자, 그 면역의 기능. 이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전인데 그러기 위한 면역의 기능을 몇 가지가 있죠. 기출이었던 국시 문제들이에요. 면역을 정의하고 기능을 설명하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 첫 번째가 항어해요. 두 번째가 인체의 규정 상태를 유지하죠. 항상성을 유지해주고 세 번째가 감시 기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방어, 항상성, 감시, 국시 기출이었던 문제. 자, 항원이 있고 항체가 있는데 항원에 대해서는 자, 항원은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물질을 항원 또는 면역원이라고 하고 특정 항원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는 특이성을 가지게 된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인체는 모든 세포는 회원마다 저마다 독특한 항원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를 인식할 수 있대요. 자기 인식. 그래서 자기를 인식하기 때문에 어때요? 내 몸은 항원이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가관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관용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 자, 이러한 면역의 종류에는 크게는 자연 면역과 획득 면역이 있다. 이것도 여러 번 기출됐던 문제예요. 이거는 지역세관학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선천 면역은 선천적으로 얻어진 거죠. 이거를 선천 면역이자 자연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획득 면역은 무엇에서 얻어진 면역 갖다가 획득된 면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후천 면역이라는 얘기도 보통 하죠. 선천 면역에 대비해서 후천 면역. 후천적으로 얻어진 면역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이 있다. 능동 면역은 신체에 침입한 항원이 있을 때 인체가 항체를 만들어서 생긴 면역을 능동 면역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홍역을 앓고 난 다음에 내 몸에 만들어진 홍채의 항체가 있는 거. 이런 건 뭐예요? 능동 면역됐다고 얘기를 하죠. 수동 면역은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서 만들어진 특이 항원에 대한 항체를 체내에 주입해서 면역이 형성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수동 면역은 예방접종이라고 쓰시면 돼요. 예방접종 때 쓰는 것은 거기다가 뭐냐면 수동 면역들을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누겠고 다시 이제 거기다가 나눠서 보여주고 있어요. 능동, 수동 해가지고서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다시 구분 안 해도 될까요? 네? 이거 도표로 떡떡 나눠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능동과 수동과 자연과 인공이 있다. 자, 그래서 면역계의 구조에는 중심 임파 장기가 있는가 하면 말초 임파 장기도 있어요. 중심 임파 장기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골수하고 흉선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뭐예요? 물질들을 갖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사령탑, 경찰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골수에서 생성된 임파구의 전구세포를 성소시켜주고 T임파구로 분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흉선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종격동 전상부에 위치하고 있죠. 흉골 아래쪽. 청소년기에 최고로 커졌다가 나이가 들면 서서히 위축되는 흉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기본적인 중요 임파계의 물질인 임파구나 이런 것들은 다 골수에서 만들어지죠. 장골, 특히 골수 중에서 어떤 골이냐면 큰 골들, 장골, 두개골, 흉골, 늑골, 척추골 내부에 있는 가운데 노란색에 있는 골수에서 그쵸?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요. 간세포의 생성과 저장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스템셀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것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경찰서에서 큰 어때요? 조직을 갖다가 갖고서 중요한 물질들을 생성을 먼저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때요? 말초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초 조직에는 다시 뭐가 있냐면은 임파 조직, 그다음에 임파절, 그리고 비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경찰서가 있으면 기능이 잘 되나? 일선 파출소가 있어야 잘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파출소 중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접점에 있는 파출소가 중요한가? 그래서 편도, 호흡기하고 처음 맞닿는 것. 그래야 뭔가 있으면 걸러낼 거 아니에요. 또 장에 있는 걸 좀 걸러내는 페이얼스 패치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이런 임파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임파절도 있어요. 이거는 다발로 묶여있는 것들이죠. 목과 애가 부위에 혈액이 다니면서 임파가 순환하는 곳에 있는 임파절들. 그래서 웬만한 이물질이나 항원 같은 거를 여과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일종의 뭐로 봐야 될까? 파출소 말고 또 뭐 있잖아. 지구대. 네, 임파절은 지구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임파가 대익세포가 저장하고 또 지원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장 같은 게 있는 거죠. 비장도 큰 장기 중에 하나이죠. 골수하고 아주 막강막한 비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중추하고 말초에 이런 것들이 같이 기능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면역세포에는 첫 번째 단핵 식세포가 있다. 식세포란 말 많이 들어봤죠? 섭취를 해서 먹어버린다고 하는 식세포. 식세포는요, 인체에 뭐가 들어오잖아요. 항원이 들어오면은 이거 누구야? 아니,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이런 거 생기면 이제 누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경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경찰관들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조직이 있고 사람이 이제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단핵 식세포. 얘는 항원을 포착하고 처리해서 항원의 존재를 임파구에 전해요. 이게 필요한가? 뭐 항원이 들어왔어요. 누구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구대나 파출소나 경찰서에다가. 그래야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체액성과 세포성 맥의 면역 반응을 자극을 하고요. 송산된 조직의 회복을 도와주고 면역계 조절을 돕는 사이토킨 같은 물질을 분비도 한다. 또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해요. 경찰이 그런 거 하잖아요. 지구대에 앉아 있어도 다 하죠. 그렇죠? 하다못해 왜 경찰이 순환도 하지 않나? 그래서 얘가 자기고 누가 비자기인지를 확인을 하고 침입한 세포를 포획하는 데 효과적이겠고요. 이종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와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임파구가 있어요. 비임파구. 골수의 줄기세포에 생성되어서 비장하고 임파절의 유전센터, 편도, 장의 페이얼스 패치 등의 임파 조직으로 이동되어서 거기 가서 성숙한대요. 그러니까 비임파구는 경찰 중에서 조금 영향력 있는 이제 경찰로 보시면 되겠죠. 약간 높은 경찰. 아까 거기 있던 식세포보다는 걔는 아주 맑다. 얘는 약간 높은 애, 비임파구. 항원에 노출되면은 혈장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면서 혈장세포는 다량의 항체를 갖다가 생성하게 된다. 비임파구는 항체를 생산을 해요. 비임파구, 항체 생산을 하는데 지금 면역글로빈을 생산을 하는 거죠. 어떤 거?
이무노글로빈 G, M, A, D, E 5가지의 종류를 갖다가 흉사를 한다는 거죠. 시험때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자, 비임파고는 조금 높은 경찰관이에요. 그래서 얘는 항원에 노출되면은 혈장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되고 기억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놈이 다시 들어오면은 알아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혈장세포가 또 뭐까지 해준 거예요. 면역글로불을 갖다가 만들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면역글로불인 G, M, A, D 이 5가지 종류로 구분을 한다. 첫 번째 G. 전체에서 가장 많은 농도를 차지하는 거 G. 어디에 있대요 이게? 혈장과 간질에. 주로 비임파구는 체액성 면역에 관여해요.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비임파구 체액성 면역. 그러면 이 면역글로빈은 주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디 플루이드인 체액에 주로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 혈장, 간질에. 쭉 보세요. 눈물, 초유. 다 같은 다 바디 플루이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체액성 면역의 대표값이 비임파구인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뮤노글로빈 G 전체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거. 이거는 태반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항체고요. 2차 면역 기능의 주 항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두 번째 A 주로 어디에 있대요? 얘는 눈물, 초유, 타액에 있대요. 그래서 인대서 신체를 갖다가 이제 보호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얘네들도 다 있는 데가 다르죠, 조금씩은.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모성에서 태반을 통과해서는 이뮤노글로빈 G가 가서 엄마한테서 만드는 항체가 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뮤노글로빈 A는 모유수유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뮤노글로빈 M, 아까 뭐였었죠? 1차 면역 반응 일으키는 주항체, 면역 반응 시 가장 먼저 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뮤노글로빈 D는 생략을 하겠고요. 이뮤노글로빈 E는 기출됐던 문제이죠. 알레르기 반응했을 때 얘가 증가가 되죠. 또 우리 천식에서 나왔었던 문제잖아요. 알레르기 반응했으면 이 항체가 생겨요. 그러면 이 항체는 다시 어떻게 해요? 비만세포하고 회원기구에 딱 붙어 있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어때요?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기생충 감염 방어 기능도 갖고 있다. 자, 두 번째 나와 있는 비임파구를 같이 해서 봤어요. 자, 비임파구는 무슨 면역? 체액성 면역인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인체를 보면은요. 모든 인체에 이게 가장 바깥쪽에 싸고 있는 이 피부도 일종의 뭐냐면 자연 면역이자 선천 면역을 이루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피부가 약하면 잘 뚫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우리 모든 구멍 있죠? 지금 눈물이 있는 여기 눈, 귀, 코, 호흡기. 이거 다 지금 뭐예요? 인체에 들어오는 아주 중요 통로들이니까 다 뭐가 있어요? 곳곳에 다 지금 파출소도 있고 지구대도 있고 경찰관들도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있던 게 뭐였냐면은 단액 식세포라고 하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전달자 같은 애. 최근에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뭐 이런 거 얘기해주는 애. 경찰관에 도움을 주는 뭐 사람들 있죠. 그런 거 뭐라 그러지? 영화 보면은 왜? 왜 그 있잖아. 뭐 정보원? 정보원 같은 거 있잖아요. 정보원이 가끔 가다가 보면 경찰하고도 같이 싸워주잖아요. 그런 이제 정보원 같으면서 경찰 같은 기능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딱 누가 기다리고 있냐. 비임파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체액에서. 그러니까 다 통로가 지금 여기들이에요. 임파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기능하게 돼요? T임파구.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세포성 면역이라고 써세요. 체액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여기서 끝나지 않으면 이제 뭐가 반응을 해야 돼요? 세포까지 가서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세포까지 반응을 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T임파구는 골수에서 미성숙한 상태로 생성이 되어서 흉선에서 분화되고 성숙한다. 그래서 아까 중요장기가 뭐였어요? 흉선하고 골수였었잖아요. 걔는 중요 경찰서라고. 그렇죠? 비임파구는 기능적으로 세 종류로 분화가 되죠. 그래서 세포 독성이냐 아니면 보조냐 억제냐로 나눠지게 된다. 그러니까 경찰서를 가도 경찰관의 종류가 다르죠. 감찰 경찰이 있는가 하면 순시 도는 경찰이 있고 내부 행정을 맡는 경찰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 T파들도 중요 경찰서에서 하는 역할들이 다 다른 거죠. 첫 번째가 세포 독성 비인파고는 침입파 이물질의 세포 막상의 항원을 직접 공격해서 여러 용해 물질을 분비해서 세포를 직접 죽여버려요. 들어온 예를 들면 바이러스를 죽인다, 세균을 죽인다는 얘가 주로 하는 거죠. 두 번째가 보조 T인파고인 CD4셀이에요. 이거 많이 들어봤던 거죠. 이거 어디에 나왔던 거예요? 에이즈의 진단검사에 나왔던 거. 그렇죠? 보조 T셀. 여러 종류의 림포카인을 분비하고요. 면역반응 조절에 관여함으로 면역세포라고도 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억제 T인파고가 있다. 억제 T인파고가 종류가 뭐예요? 거기 CD8이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에이즈의 진단 소견에 T셀이라고 쓰면은 점수를 안 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T셀의 종류가 이렇게 지금 많은데,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거기 보면은 뒤에 단위도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떤 학원에서는 이거를 그냥 T셀이라고 답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T셀은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CD4도 있고 CD8도 있는데.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지금 보면서 그런 걸 같이 기억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억제 T인파고 CD8이죠. 많은 자가면역 질환에서 억제 T세포는 보조 T세포 수만큼 감소가 되어 과대 공격적인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HIV 보조 T인파고를 공격한다는 면역 반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억제 T인파고인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나는 직접 공격해서 죽이고, 또 하나는 인포카인을 분비해서 보조를 하도록 하고, 세 번째는 자가면역 질환에서는 또 억제 T인파가 있어서 억제처럼 만드는 것도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T인파고가 3개. 자, 아니, T인파고 3개인데, 자, 그러면서 체액에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면 이제 어디까지 가요? 세포까지 침범을 하게 되면 거기서도 직접적으로 어때요? 반응을 해가지고서 인체를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연산의 세포도 있다. 넘어가시고, 사이토카인은 한 번쯤은 읽어는 두세요. 백혈구에서 분비가 되는 수용성 물질이래요. 백혈구도 기능하나요? 그렇죠. 대표적인 면역세포 중에 하나죠. 백혈구에서 분비가 되는 수용성 물질이 사이토카인이고요. 세포 간의 메신저 역할을 담당한대요. 이것도 이해돼요? 야, 뭔가 이상한 항원이 하나 들어왔어. 이 얘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포 증식이나 분화, 분비 활동을 알려서 조정을 해주고, 인터루킨은 또 면역 조절자로 작용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인터페론도 많이 들어봤죠? 항발 작용 및 면역 조절 기능을 담당해주고, 자연산의 세포의 증식이나 활성화, 종양세포의 억제 기능을 갖고 있다. 진락 촉진인자 생략. 그래서 이제 다시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을 다시 이제 설명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체액성 면역의 주요 물질은 뭐라고요? B인파고. 세포성 면역의 중요 물질은 T인파고 또는 대식세포. 작용 과정은 T인파구에서 인식을 해서 T인파구가 직접 또는 특수물질을 분비해서 B인파구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형질세포로 분화된 뒤에 특수면역글로불린 항체를 생산하도록 만들죠. 그렇게 해서 체액 면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세포 매개성 면역을 안 볼게요. 체액성 면역을 그래서 항체가 아까 있었나요? 국시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체액성 면역은 B인파구. 그 다음에 생산물은 뭘 생산해요? 이뮤노글로빈 G, D, M, D, A 같은 항체를 면역글로빈을 만든다. 반면에 세포 매개성 면역에는 이런 항체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감작된 T세포하고 림포카인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액성 면역도 메모리 세포가 있고요. 세포 매개성 면역도 메모리 세포는 있어요. 기억을 다 한다라는 거죠.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보호작용. 박테리아, 바이러스, 호흡기, 위장계, 병원체, 종양세포에 대해서 다 보호를 하겠고요. T인파고는 더 넘어가서 진균까지도 또 바이러스 세포 내에 들어온 바이러스까지도 만성 감염에 대해서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체액성 면역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는 아나필락틱 샥, 아토피성 질환, 수혈 반응, 세균 감염 이런 것들 되겠고, 세포 매개성 면역에서는 결핵, 진균 감염, 접촉성 피부염, 이식거부 반응, 암세포 파괴가 있다. 얘도 시험 문제 국시에 나오더라고요. 다음 중 B 또는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의 예가 아닌 것을 찾아라. 예를 찾아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거기 지금 나오는 아토피성 피부염은 뭐예요? 아토피성 피부염은 대표적인 체액성 면역 반응의 하나인 거죠. 그렇죠?
반면에 여기 이쪽에 있는 결핵은요. 결핵은 잠깐 설명을 할게요. 결핵은 만성이죠. 감염치고. 그리고 체액성 면역이 반응한 것만 갖고 걔는 해결이 안 돼요. 박테리아가 워낙 강해가지고.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얘는? T셀의 도움을 받아요, 얘는. 그래서 실제로 혈액에서 보면 T임파구 같은 것도 발견된대요. 그래서 결핵은 대표적인 세균성 질환이긴 하지만 이거를 갖다가 체액성 면역이 아닌 세포성 면역으로 구분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식거부 반응 있잖아요. 이거 체액이에요? 세포예요? 세포예요. 그쵸? 그런 것들. 시험 문제 그런 이 도표를 가지고서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잠깐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요.